저희 이제 요거는 마무리하고요. 낭독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화면 공유를 꺼주시면 돼요. 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우 송정희입니다. 네, 우리 1년을 이렇게 함께 달려왔어요, 선생님들. 예. 그래서 낭독 1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전문가반 수료 낭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김아람 선생님, 이선주 선생님, 또 우리 기초반에서 함께 있었던 우리 박은영 선생님이 들어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은영 선생님 혹시 화면 켤 수 있으세요? 화면은 못 켜나 봐요. 네, 은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재현 선생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네, 심은실 선생님. 심은실 선생님도 제가 익숙한데, 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습니다. 김윤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전문가 수료 낭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 안녕. 우리 김기섭 선생님께서 오프닝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기섭 선생님께서는 저희, 이렇게 청일점으로 1년 동안 너무나도 저희 반을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오늘 오프닝 여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섭쌤님, 기섭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섭입니다. 오늘 송정희 성우 금요 전문가반 졸업 낭독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화면을 켜고 낭독회를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유시유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 말에는 시작했으면 끝도 있게 해야 한다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 데에는 처음은 있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여기에 모인 8명의 낭독가들은 그런 점에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여의 긴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요. 그렇다고 8명의, 그렇다고, 1년여의 여정이 순탄했던 뜻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도 하차하는 분들과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고요.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아서 좌절과 포기의 유혹에 휘둘렸어요. 또 낭독을 하면서 꾹꾹 눌러두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올라와 복받치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8명의 낭독가들은 동료십을 발휘해서 1대1 낭독 코칭을 해주며 결석을 다졌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나 같은 배를 탄 사람들로서 연결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새롭고 유능한 멤버들이 들어와 분위기를 바꿔주었고요. 선배들의 낭독회를 보면서 동기부여하는 일신, 우일신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엔 우리의 사부 송정희 성우님이 계셨습니다. 매주 수업 때마다 붓다의 촌철살인 법문처럼 가슴에 남을 어록을 토해내 주셨는데요. 청자를 잊지 마라. 활자로 돌아가라. 서부를 찾아라. 호흡을 챙겨라. 그림을 그려라. 다음 문장을 보며 들어가라. 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금언을 퍼주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잊지 못할 어록은 낭독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겐 이 말이 당신의 삶 그 자체로 낭독하라는 의미로 또 낭독이야말로 진정성 있게 청자에게 다가갈 때 공명의 장에서 너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동안 낭독가들이 고군분투하며 웅축한 에너지를 경험하는 운 좋은 분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낭독가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면서 일련의 세월을 상상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또 여러분의 삶과 만나는 연결 지점을 발견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낭독의 예술을 몸으로 익히면서 성장한 이들의 앞날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낭독회 첫 문을 열어줄 분은 김나연 낭독가입니다. 1년간 금여반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솔선수범하며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단아하고 정갈한 목소리로 낭독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또 이번 과정 중에 아버지를 잃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낭독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단단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김나연 낭독가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로 모셔볼까요? 감사합니다. 울컥하네요. 멋진 오프닝으로 낭독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김기섭 선생님께 큰 박수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너무나도 과분한 소개를 받은 김나연입니다. 제 낭독에 앞서 잠시 저희 책인 낭독팀의 낭독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책, 사람, 낭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은 책인 낭독팀이고요. 이번 전문가반에서는 8명의 낭독가가 각기 다른 책으로 낭독하며 코칭받았습니다. 잠시 후 각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낭독가들이 각자 만난 책과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특별한 시간, 작별하지 않는 안녕이라는 저희 낭독회 제목, 멋있지요? 이 제목은 저희가 지금부터 낭독할 책들과도 서로 연결되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또 오늘의 졸업은 작별이 아닌 저희 낭독가들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첫 번째 낭독 여행 속으로 체크인 해보실까요?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낭독 봉사를 잘하고 싶어서 낭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후천적 시각장애로 더 이상 독서가 어려워진 분께서 개인적으로 낭독 녹음을 부탁하셨고,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그분이 듣고 싶어 하셨던 음악 소설집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 책은 음악 앤솔로지를 콘셉트로 5명의 작가들의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김혜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이 제게 특별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팝송을 듣다가 영어 가사를 한국어 안녕이라고 잘못 알아듣는 에피소드에서 저 또한 얼마나 많은 말을 안녕이라고 오해하고 어긋남 속에서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설 제목을 보며 1년 전 낭독을 처음 시작했던 기초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내면의 목소리를 처음 마주하며 어색하게 안녕이라 인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안녕이 만남과 헤어짐을 동시에 담고 있듯 낭독을 배울수록 제 마음이 정화되고 힘들었던 시간들과 작별의 안녕을 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이 소설에서 만난 주인공들의 안녕 이야기를 제 낭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소설집 김혜란, 김연수, 윤성희, 은희경,
편해요. 출판사 프란츠. 안녕이라 그랬어. 김혜란. 7년 전 아침 부엌 식탁에서 사과를 깎는데 곁에서 커피를 내리던 헌수가 러브허츠를 틀었다. 어?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마 그럴 거야. 여러 버전이 있거든. 그래? 이건 뭔데? 나는 식탁 위 태블릿 PC를 흘깃거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 킴 딜이랑 로버트 플로드가 부른 거. 우리는 잠시 태블릿 PC 속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노래를 경청했다. 괜찮은데? 평소 내가 음악에 별 관심 없는 거 없어 하는 걸 아는 헌수가 방긋 웃었다. 그래? 응. 평소 자기 고통을 남한테 잘 표현 안 하는 사람이 부른 이별 노래 같아. 어른이네. 어른이지. 내가 접시에 사과를 옮겨 담는 사이 헌수도 두 개의 찻잔에 커피를 나눠 따랐다. 4년 전 우리가 동거를 시작한 기념으로 구입한 검정색 자기잔이었다. 동거 전 연애도 이미 2년이나 해 당시 우리는 암묵적으로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두 손으로 잔의 온기를 느끼며 헌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사이 헌수는 태블릿 PC 화면에 뜬 추천 영상 목록을 눈으로 훑었다. 여기 댓글들 보면 재밌어. 다들 하나같이 이 곡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진지하게 털어놓거든. 게다가 누군가는 감탄사로 꼭 욕을 하는데 러시아 욕, 미국 욕, 스페인 욕 다 있어. 왜 인간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어? 잠깐. 나는 갑자기 헌수 말을 끊었다. 왜? 방금 들었어? 뭘? 안녕이라 하잖아. 누가? 내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거실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리키자 헌수도 멍하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네모난 잿빛 상자 안에서는 여전히 두 미국인의 목소리가 감미롭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킴이랑 로버트가? 어, 갑자기 한국말로 헌수 눈에 담긴 놀림과 불신을 알아채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이야. 분명 안녕이라 그랬어. 똑똑히 두 글자로. 당시 나는 스피커에서 분명 안녕이란 말이 나왔다고 우기며 아무래도 저 가수가 곡 안에 일부러 한국어 낱말을 집어넣은 것 같다고 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자기 뿌리에 대한 애정과 흔적을 드러낸 게 아닐까 덧붙였다. 당연하게도 헌수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뿌리니 흔적이니 하는 게 대체 어느 맥락에서 나온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다 얼마간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나는 내가 킴 D를 재미교포 3세쯤으로 오해했음을 깨달았다. 이름도 킴인데다 화면 속 그녀가 거의 흑발에 가까운 갈색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어서였다. 헌수는 킴 딜의 킴은 경주 김씨, 김해 김씨 할 때 그 김이 아니라 킴벌리의 킴이라고 정정해줬다. 그래? 나는 논란투로 물었다. 헌수가 뒤로 가기 단추를 눌러 러브허츠를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다.
하지만 곡 중간에 이르러 그만 허탈하게 웃고 말았다. I'm 영이네. 안녕이 아니라. 응? 여기 이 부분 I'm young, I know 하는데 헌수가 뒤로 가기 단추를 눌러 그 부분을 다시 들려줬다. 여기 나는 두 눈을 끔뻑이다 뭔가 깨달은 듯 이내 창피한 표정을 지었다. 헌수는 뿌듯한 듯 살짝 우쭐거리는 투로 뒤에 이어지는 가사를 하나하나 부드럽게 해석해줬다. 영상에 자막을 입히듯 원곡 위에 한국어를 씌웠다. I'm young. I know. 나는 어려. 알아. 나는 심각한 얼굴로 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But even so, I know a thing or two. 그렇더라도 한두 가지는 알아. I learned from you. I really learned a lot. Really learned a lot.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배웠어. 잠시 후 노래가 끝나자 헌수는 왠지 가지 말라는 청보다 보고 싶다는 말보다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라는 가사가 더 슬프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왠지 알 것 같다며. 삶은 대체로 진부하지만 그 진부함에 어쩔 수 없음, 그 빤함, 그 통속, 그 속수무책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생각나는 건 결국 그 어떤 세련도 첨단도 아닌 그런 말들인 듯하다고 했다. 헌수와 헤어지고 2년 뒤 엄마 병실에서 쪽잠을 자는데 만취한 헌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보호자용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들고 슬며시 병원 복도로 나갔다. 그러곤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통화에 집중했다. 헌수는 내게 두서없는 말을 늘어놓다 엉뚱하게도 우리가 러브워치를 들은 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만약 지금 너를 다시 만난다면 네가 틀렸다고. 이건 안녕이 아니라 I'm 영이라고 고쳐주는 대신 그래, 가만 들어보니 그렇게도 들리는 것 같다고. 콘크리트 보도에 핀 민들레 마냥 팝송 안에 작게 박힌 한국어. 단순하고 오래된 안녕이란 말이 참 예쁘고 서글프다 해줄 텐데라며 작게 훌쩍였다. 그러곤 그런 스스로가 창피했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날 통화가 끝난 뒤에도 병실 복도에 한참 서 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제 나는 헌수도 없고 엄마도 없고 다음 단계를 꿈꾸던 젊은 나도 없는 이 방에서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배웠어란 가사의 노래를 듣는다. 보다 정확히는 네가 아닌 너의 부재로부터 무언가 배웠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지금은 그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 쪽에서 먼저 원곡 위에 안녕이란 한국어를 더 씌워 부른다고. 우리 삶에는 그렇게 틀린 방식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고 아마 나는 그걸 너에게서 배운 것 같다고.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는 계속 듣고 싶은 벨벳 같은 목소리로 낭독이 예술 공연으로 표현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릴 이채령 낭독가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낭독 시간을 준비하셨는데요. 잠시 음악으로 먼저 그 책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들. 죄송해요. 제가요, 나연 선생님의 낭독에 완전히 함몰돼서 붕괴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 또 준비를 못하고 있었네요. 네. 아, 혼을 빼는 낭독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선생님들? 깜짝 놀라셨죠? 자, 잠시만요. 혹시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려요? 잠시만요. 우리 채령 선생님, 네, 이 레베카라는 작품 가면서 좀 어떠셨어요? 어, 레베카라는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제가 두 번째 전문가반이어서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조금 대작을 선택해 보고 싶어서 이 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대사 부분이 되게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가면 갈수록, 내레이션 부분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자의 그 시선이 담긴 내레이션이 가장 어려웠고 책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주셨고요. 예,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자, 저희 이채령 선생님의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낭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채령 선생님의. 자, 아마 옥주현 씨의 그 노래로 아마 많이 이 작품이 알려졌는데요. 얼마 전에 그 전미영 선생님, 조이로 활동하고 있는, 예, 오디오북 내레이터 이 선생님 계세요. 레베카라는 오디오북을 냈는데 또 우리 전문가반에서 이렇게 수료를 하는 우리 이채령 선생님의 요 레베카는 어떤 목소리를 담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채령 선생님의 레베카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채령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작품은 방금 말씀드렸던 뮤지컬 레베카의 원작 소설이에요. 히치콕 감독의 영화로도 각색되었던 소설이고요. 데프니 듀 모리에의 레베카입니다. 이 소설은 20대 여자 주인공이 부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맥심이라는 중년 남성과 갑자기 결혼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오래 미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과 같다라고요. 그 오랜 시간을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매일 떠올렸던 그 사람과 같이 산 것과 같다니 제 자신에게 너무나 미안해졌었습니다. 오늘 낭독으로 만날 이 책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낭독할 장면은 본 적도 없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만으로 빛을 잃어가는 주인공의 심리가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만의 빛을 되찾고 자유로운 생각을 지녔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맨덜리 저택의 외로운 안주인의 방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레베카, 데프니 듀 모리의 지음, 이상원 옮김, 출판사 현대문학, 18번째 이야기. 나는 짧게 설친 잠 때문에 여전히 멍한 채로 차가운 차를 마시고 눈앞의 벽을 바라보았다. 맥심의 빈자리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현실 감각이 되살아났다. 전날 밤의 그 괴로움이 다시 한번 나를 덮쳤다. 맥심은 아예 침실로 오지 않았다. 잠옷은 얌전하게 접힌 그대로였다. 클레리스는 차를 가져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맥심이 없는 것을 알고서 다른 하인들에게 알리고 아침을 먹으면서 내내 그 얘기를 떠들어댔을까?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하인들이 부엌에서 떠들어댈지 모른다는 점에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방아에 오르는 걸 싫어하는 속 좁은 사람이 모양이었다. 지난밤 내 방에 숨어 있지 않고 푸른 드레스를 입고 내려갔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건 용기도 미덕도 아닌 관습에 대한 고통스러운 추종이었다. 맥심을 위해서도 비어트리스를 위해서도 맨덜리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무도의 손님들이 나와 맥심이 싸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싫어서 내려갔던 것이었다. 집에 돌아가 드윈터 부부에게 문제가 있다더군. 드윈터 씨는 전혀 행복하지 않대. 라고 말을 해댈 것이 싫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해 내 초라한 자존심을 위해 내려간 셈이었다. 차가운 홍차를 홀짝거리면서 나는 쓰라린 절망감을 느꼈다. 바깥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넓은 저택의 양쪽 끝을 차지하고 맥심과 떨어져 지낸다 해도 괜찮다는 것 아닌가. 맥심이 냉정하게 굴고 내게 입맞추지도 않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다 해도 남들이 모르기만 하면 참아낼 수 있을 듯했다. 하인들한테만 입단속을 시켜놓고 비어트리스를 비롯한 친척 앞에서는 연극을 하면 그만이다. 손님이 없을 때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 생활하면 되는 것이다. 침대에 앉아 벽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맥심의 빈 침대를 바라보고 있자니 실패한 결혼처럼 부끄럽고 치욕적인 것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경우는 고작 3달 만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제 아무런 환상도 없었고 아닌 척하려는 마음도 없었다. 지난밤의 일은 내 결혼이 실패했다는 걸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사람들이 떠들어댈 말은 다 사실이었다.
우리는 잘 지내지 못했다. 동반자도 아니었다. 서로에게 잘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맥심의 아내가 되기에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못 된다는 점이었다. 내가 아이처럼 혹은 강아지처럼 온 마음을 바쳐 결사적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의 내가 주지 못하는 어떤 것,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원했다. 결혼을 작정하고 맥심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었던 치기 어린 시절. 자만에 빠졌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속물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베노포 부인마저도 내가 실수를 저지르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 어째 난 네가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언젠가 가슴을 치며 후회할 실수 말이다. 라고.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부인은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인의 말이 옳았다. 모든 면에서 옳았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게 던진 말. 설마 그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빈 저택의 공허함이 괴로운 나머지 그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까지 온 거야. 라는 그 말은 베누포 부인의 일생을 통틀어 가장 이성적이고 진실한 말이었다. 맥심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나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탈리아에서 보낸 신혼여행도 이곳 맨덜리에서의 생활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내게 조금도 속해 있지 않다. 온전히 레베카의 것이다. 아직도 레베카를 생각한다. 레베카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댄버스 부인 말대로 레베카는 아직도 이 집 안에 있다. 서쪽의 침실에, 서재에, 거실에, 홀 위쪽 발코니에, 정원 겹방에도 아직 레베카의 비옷이 걸려있지 않은가. 정원에, 숲에, 해변의 돌집에도 레베카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그 향수 냄새가 계단에 얼려있다. 하인들은 여전히 그 명령에 복종하고 우리는 레베카가 좋아했던 음식을 먹는다. 레베카가 좋아했던 꽃들이 방에 꽂힌다. 그 침실 옷장에 걸린 옷들, 화장대 위의 머리빗, 의자 아래의 슬리퍼, 침대 위의 가운. 레베카는 아직도 맨덜리의 안주인이다. 여전히 드윈터 부인이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보존되어 있는 이곳을 비틀거리며 헤매는 불쌍한 바보에 불과하다. 맥심의 할머니는 울부짖었지. 레베카는 어디 있는 게야? 레베카를 보고 싶어. 레베카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할머니는 나를 모르고 관심도 없다. 딱히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니까. 난 맥심에게도 맨덜리에도 속해 있지 않으니까. 레베카, 레베카, 늘 레베카가 있다. 집안을 걸을 때나 어딘가에 앉을 때나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꿈꿀 때조차도 레베카를 만나게 된다. 레베카의 겉모습까지 알게 되었다.
길고 가는 다리, 작고 좁은 발, 나보다 넓은 어깨, 능숙하게 움직이는 두 손. 레베카는 그 손으로 꽃꽂이를 하고 모형배를 만들고 시집속 표지에 맥스에게 레베카가라고 썼다. 달걀형의 작은 얼굴에 피부는 하얗고 검은 머리카락이 드리워졌다고 했지. 좋아하는 향수 냄새도 안다. 그 웃음소리와 미소도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틈에 있어도 그 목소리는 구별해낼 것 같다. 레베카, 레베카. 어느 한순간도 레베카를 벗어날 수 없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인 우리 반의 성장 낭독가 홍민정 선생님을 함께 만나보실게요. 홍민정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민정입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고전 중의 고전, 데미안입니다. 싱클레어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 저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 책, 데미안. 지금도 나를 찾아가는 투쟁 중인 저는 아직 알을 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낭독의 길에서 알을 깨고 나와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이야기이죠. 오늘 여러분의 응원 속에서 한 뼘 더 성장하려고 골라본 장면은 데미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인공 싱클레어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상을 당하고 운명처럼 데미안과 재회를 하는데요. 이제는 데미안과 자신이 완전히 닮아 있음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전용의 옮김, 출판사, 민음사. 내 이야기는 곧 끝난다. 사태는 급격히 진전되었다. 곧 전쟁이 있었고 데미안은 제복에 은회색 외투를 입은 놀랍게 낯선 모습으로 떠났다.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된 것 같았다. 그들은 조국과 명예를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들 모두가 한순간 운명의 숨김없는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남자들은 병영에서 나와 기차에 올랐다. 그리고 많은 얼굴들에서 나는 우리의 표적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표적을 보았다. 사랑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 역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포옹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고 기꺼이 응답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도취였다. 운명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도취란 신성하다. 그들 모두가 이 짧고 뒤흔드는 시선으로 이미 운명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포플러 가까이에서 흙과 상처로 뒤덮인 채 발견됐다. 나는 어느 지하실에 누워 있었다. 머리 위에 포화가 퍼붓고 있었다. 나는 어느 수레에 누워 덜컹덜컹 빈 벌판을 지나갔다. 대체로 나는 잠을 자거나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깊이 자면 잘수록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김을, 나를 지배하는 주인인 어떤 힘을 내가 따르고 있음을 더 격렬하게 느꼈다. 나는 어느 외양간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어두웠다. 누군가가 내 손을 밟고 갔다. 그러나 나의 내면적인 것은 더 나아가려 했다. 그것이 더 강하게 나를 끌고 갔다. 나는 다시 수레 위에 누웠다. 나중에는 들것 혹은 사다리에 누웠다. 점점 더 그 어딘가로 가라고 명령받고 있음을 느꼈다. 마침내 그곳으로 가려는 충동 말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 나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밤이었고 의식은 분명했다. 이제 막 내 안의 끌림과 충동이 힘차게 느껴지던 참이었다. 이제 나는 넓은 홀에 바닥에 깔린 자리에 누워 있었다. 내가 부름받은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었다. 주위를 바라보았다. 내 매트리스 바로 옆에 다른 매트리스가 바싹 붙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몸을 숙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마 위에 그 표적이 있었다. 그것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말할 수 없었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는 무한히 긴 시간 동안 내 눈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천천히 그가 얼굴을 내게 더 가까이 밀었다. 우리가 거의 닿을 때까지. 싱클레어. 그가 나직이 말했다. 나는 눈으로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표시를 했다. 그가 다시 동정하는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어린 소년이 됐네. 그가 미소 띠며 말했다. 나직이 그가 계속 이야기했다.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떠날 거야. 너는 어쩌면 다시 한번 나를 필요로 할 거야.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이제 나는 그렇게 거칠게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달려오지 못해. 그럴 때 넌 너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알아듣겠니, 싱클레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아침에 사람들이 깨웠다. 붕대를 감아야 했던 것이다. 마침내 완전히 잠이 깼을 때 나는 얼른 옆 매트리스로 몸을 돌렸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을 때는 아팠다. 그때부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 완전히 나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어두운 거울 속에 운명의 영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나는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나의 친구이자 인도자인 그와.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낭독하실 분은 낭독에 대한 열정 그 자체이신 분이죠. 바로 황진경 낭독가입니다. 낭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우리 진경 선생님 나와주세요.
늘 낭독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서 알을 깨고 나온 홍민정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입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책은 이혜인 수녀님의 인생의 10가지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수녀님께서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낸 산문집으로 우리의 인생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가난, 공생, 기쁨, 위로, 감사, 사랑, 용서, 희망, 추억이라는 10가지 화두로 추려놓았습니다. 낭독을 배우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이는 시간 정성으로 가르쳐 주신 숭정희 성우님과 함께 공부하고 지켜봐 주신 우리 반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치유된 자리를 사랑으로 채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낭독과 강의를 통해 사랑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제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이혜인 수녀님의 책으로 낭독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신앙독을 잘하고 싶은 욕심에 시가 많이 나오는 이 책을 골랐는데요. 평소에 시를 거의 읽지 않아서 어떻게 낭독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혜인 수녀님의 시는 쉽고 아름다워서 낭독하기에 좋았습니다. 오늘 낭독회를 위해 제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시 4편과 암수술 경험이 있는 저의 마음을 담은 것 같은 글 한 편을 골랐습니다.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10가지 생각. 이혜인. 현행곳 마음 산책. 기쁨.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어떤 결심. 감사. 해 뜨기 전에 하늘이 먼저 붉게 물들면 그때부터 내 가슴은 뛰기 시작하지. 바다 위로 둥근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아침.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살고 싶고 또 살고 싶고 웃고 싶고 또 웃고 싶고 슬픔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어제의 내가 아님에 내가 놀라네.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둥글고 둥근 해님, 나의 삶을 갈수록 둥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빛을 내는 해님, 만나는 모든 일을 빛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를 보는 기쁨.
추억. 친구야, 너는 어디에 가도 내 곁에 있단다. 싸우고 나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결심도 하루가 못 가고, 나와 다른 네 생각이 때로는 못마땅해서 잠시 미움을 품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궁금하고 보고 싶어 어쩔 줄을 모르잖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는 내가 늘 새롭게 신기하단다. 네가 있어 나의 삶은 둥근 달처럼 순하고 둥근 해처럼 환하다. 작은 근심들도 마침내 별빛이 된다. 친구야, 너는 나의 고운 그림자, 나를 나이게 하는 꿈, 부를수록 새로운 노래임을 이렇게 설레며 고마워하는 내 마음 알고 있니? 내게 보이니? 친구야, 너는 죽음. 안녕. 나는 지금 무덤 속에서 그대를 기억합니다. 이리도 긴 잠을 자니 편하긴 하지만 땅속의 차가운 어둠이 종종 외롭네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보고 싶은 이들도 많은데 이리 빨리 떠나오게 될 줄 몰랐지요. 나의 떠남을 슬퍼하는 이들의 통곡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서네요. 서둘러 오느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해 미안합니다. 꼭 한 번만 살 수 있는 세상, 내가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돌아간다면 더 멋지게 살 거라고 믿는 것도 나의 착각일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많은 말들 다 못하고 떠나왔으나 그래도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어요. 삶의 정원을 순간마다 충실히 가꾸라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듣고 웬만한 일은 다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을 키워가라는 것. 활활 타오르는 뜨거움은 아니라도 좋아요. 그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은근한 우정을 세상에 사는 동안 잘 가꾸려 애쓰다 보면 어느새 큰 사랑이 된다는 것. 오늘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어떤 주군이의 말, 용서. 살아보니까 부족한 나를 끌어안고 위로해줘야 잘 살아갈 기회를 갖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 스스로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너무 게을러서 많이 걷지도 않고 앉아만 있어서 미안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해서 큰 병을 키웠어. 미안해.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좀 더 퍼지지만 말아줘. 암세포야, 내가 할 일이 있단다. 조금만 더 참아줘. 그렇게 대화하고 나면 이웃을 대하는 제 시선도 따뜻해져요. 안달복달하며 자기의 약점을 안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은 올바른 수행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며 용서를 청하는 용기. 그게 필요해요. 남뿐 아니라 나의 못난 부분이 나아지기까지 지켜보는 견딤의 영성. 그게 이 시대의 표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의 말 중에서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낭독해 주실 분은 전윤정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소탈하고 재미있어서 절로 웃음이 나오는데요. 유쾌한 글만큼이나 산뜻한 낭독을 들어보실 건데요. 오늘 개인 사정으로 녹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윤정입니다. 저는 전문가반에서 제가 쓴 책, 나이 들면 즐거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작가의 의도를 잘 아니까 제일 잘 낭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작가가 직접 연기를 하겠다고 나선 꼴이랄까요? 실망한 저를 위해 여기 계신 낭독가분들이 직접 제 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작가가 책을 내고 나면 더 이상 작가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낭독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사랑과 응원이 가득했던 전문가 반 낭독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글은 어머니와 나, 완벽한 조합입니다. 제가 낭독 공부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친정 어머니 때문입니다. 80대인 80대인 어머니는 지금도 책을 무척 좋아하시는데요. 황변변성이라는 안과 질환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공부해 좀 더 좋은 오디오북을 어머니에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8년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로 자주 부딪히지만 또 지금처럼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많이 부른 때가 있었을까 싶어 뭉클해지곤 합니다. 자, 그럼 80대 어머니와 50대 딸의 시트콤 같은 삶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나이 들면 즐거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전윤정 지음, 출판사 세이지. 친정 엄마와 나, 완벽한 조합.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사는 5식구의 모습이 꼭 우리 집 같은 애니메이션, 이웃집 야마다군을 재밌게 봤다. 특히 완벽한 조합이라는 짧은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었다. 아, 오늘은 초밥이나 시켜 먹을까나. 마츠코 씨가 혼잣말인 양 말하지만 실은 친정 어머니 시계 씨가 들으라고 한 소리다. 잉? 돈 아깝게 내가 만들어주마. 마츠코 씨는 뒤돌아 대성공이라며 웃는다. 주방에 들어가 보니 친정 어머니가 이제는 초밥은 재미없다며 아마도 요리 프로를 보고 메모한 비프 스트로가노프라는 처음 만드는 음식에 도전하겠다고 한다. 실망한 마츠코 씨. 조금 뒤 마츠코 씨는 거실에서 한가롭게 신문을 읽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란다. 어머니의 한마디. 내가 실패했다. 초밥 배달시켜라. 마츠코 씨와 내 모습이 겹쳤다. 요리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특히 중국 음식을 잘하는 친정 어머니에게 아, 오늘 피곤한데 탕수육이나 시켜 먹을까? 하면 어머니는 사 먹는 돈이 아깝다며 말한다. 아유, 고기에 전분 버무려가지고 응? 튀기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할게. 나는 못 이기는 척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내어놓는다. 아유, 새우 튀겨서 케첩 소스에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유, 피망 썰고 고기만 볶으면 되는데.
그렇게 저녁 식탁에 깐쇼 새우가, 고추 잡채가 한 접시 식탁에 올라온다. 하지만 점점 친정 어머니가 음식을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무릎 관절이 닳고 서 있는 것이 힘에 부쳐 음식 재료를 썰 때도 꼭 식탁에 앉아서 한다. 요즘 어머니가 눈에 띄게 노쇠해진 것을 실감한다. 완만한 내리막길이 아닌 계단을 툭툭 내려가는 것처럼 체력이 약해져 간다. 같이 살기 시작한 첫 해, 어머니는 동네 미장원에서 파마를 하는 날엔 가까운 시장에 들러 장을 봐왔다. 4년 사이 약을 먹을 정도로 걷는 것이 불편해진 지금은 내가 무장원 문 앞까지 차로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와야 한다. 하얗던 피부에 검버섯이 늘어가고 꿋꿋한 등은 거북이처럼 구부러졌다. 청력도 그렇다. 노인성 난청으로 귀가 부쩍 들리지 않으니 당신도 주위 사람들도 불편하다. 때때로 어머니가 우리 말을 엉뚱하게 알아들어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한다. 한여름 같았던 어느 봄날, 나는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현관에서 말했다. 아우, 더워. 뭐라 그러는 거야? 더워. 병어? 병어는 어머니가 특히 좋아하는 생선이다. 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보청기를 권했다. 보청기를 한 친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어지럼증이 생겼다더라. 사람 말소리보다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더라 하며 핑계를 댄다.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이 큰 듯하다. 어쩌면 노화에 대한 거부감일지도. 나 역시 몇 해 전 안과에서 노안 진단을 받았을 때 신체 노화를 실감하고 얼마나 상심했었나. 내가 최대한 크게 또박또박 말하는 수밖에. 그래서 나는 빨리 배가 고파지는 걸까?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리 밥을 빨리 먹느냐고 꼭꼭 씹어 먹으라고 친정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는다. 사실은 어머니가 말을 많이 해서 식사가 늦어지는 거다. 반복되는 옛날 이야기가 지겨울 때도 있지만 언제나 들어도 설레는 것은 어머니의 연애 이야기, 특히 첫사랑 이야기다. 어머니, 아니 풋풋한 20대 초반 인자 씨의 첫사랑은 끝도 없이 넓게 펼쳐진 여의도 비행장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최초 비행장이었던 여의도 비행장은 1958년 공항이 김포로 옮겨지면서 공군 기지로만 사용되었다. 1960년대 초 인자 씨의 큰 고모부는 공군 군목이고 작은 고모부는 비행사여서 일요일이면 고모들과 여의도 공군 군인교회에 예배를 보러 갔다. 어느 날 키 크고 잘생긴 비행사 A중이를 소개받았다. 그녀의 친정 어머니는 비행사는 위험한 직업이라며 심하게 반대했다. 인자 씨는 두툼한 소미불 밑에 전화기를 파묻어 놓고 밤마다 전화 통화를 했다. 밤에 비행하면서 내려다보면 서울이 화로에 숯불을 담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하다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 자기 숨소리만 들리는 적막함과 어울려 무척 아름답다고 했어. 내가 불안해하는 걸 알아서 그랬을까?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죽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 아닌 비행기일 테니 멋지지 않냐고 했지.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쯤 포천에 훈련이 있어 다녀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조간신문에 군용기 추락기사가 실렸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 꿈 많고 건강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허무했다. 지금도 정복을 입은 군인들을 보면 걸음이 멈춰지곤 해. 지난, 이, 지난 연애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의 몸에서 농농한 꽃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붉은 꽃이 살짝 피어오른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 시절 그대로인 듯. 어머니는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같은 연애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본다. 선남선녀의 미묘한 감정을 읽으며 엇갈리는 관계를 안타까워한다. 아이고, 저렇게 반응해주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 아이고, 왜 저렇게 멍청한 대답을 할까? 타인의 연애에 몰입하며 들떠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귀여워 나도 옆에서 맞장구를 친다. 맞아, 맞아. 저런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 급기야 어머니와 나는 딸이자 손녀인 아이들이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희망과 걱정을 쏟아놓는다. 이렇게 함께 TV를 보며 수다를 떠는 것이 삶의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다. 그런 기회가 무한정 남지 않았다면 더더욱 말이다. 나는 슬쩍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나랑 TV 보면서 이렇게 수다 떠니까 재밌지? 그럼 좋지. 같이 보니까 전기료를 아낄 수 있잖아. 이것이야말로 어머니와 나 반전 있는 완벽한 조합이다. 저는 취미로 하와이안 춤 훌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와이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고대 하와이에서는 사람은 본래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제로의 상태라면 언제든지 영감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호호포노포노이지요. 위승진 낭독가가 그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안녕하세요. 위승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 3개월 동안 함께한 책은 호oponopono의 비밀이에요. 이 책은 저자 조 비테일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심리치료사라고 부르는 휴렌 박사를 만나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호oponopono의 비밀을 알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젊은 시절 어느 날 이 책을 만났고 힘들 때마다 호oponopono를 떠올리고 저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려 하곤 했었어요. 세상이 나를 등지고 있는 듯 마음이 어두울 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되뇌이고 스스로를 아프게 한 나에게 사과하고 용서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휴렌 박사의 강의 노트를 덧붙인 책 후반부의 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주체성인 호오포노포노에서 4가지 문제 해결 과정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사랑해 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기억의 재생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기억들아, 사랑해. 너희들과 나를 모두 자유롭게 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휴렌 박사는 현대 호오포노포노의 창시자인 모르나를 스승으로 섬기게 되어 10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했는데요. 그러던 중 그는 하와이의 한 정신병동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이 가득했던 병동이 1987년 그가 떠날 당시에는 그곳 전체가 변화되어 있었어요. 늘 긴장감이 돌고 우울한 그곳에서 그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버려진 가망 없는 사람들을 바꿔놓았죠. 큐렌 박사는 한 번도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심리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야기 뒤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이 책의 저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도 그 스토리가 궁금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 편지 속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깃들길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조 비테일, 이아레아카라 휴렌, 황소연 옮김, 출판사 판미동. 이야기 뒤의 진실. 하와이 주립병원에서는 그만하면 됐습니다. 1987년 7월의 어느 여름날, 나는 모르나의 말 속에서 이제 끝을 내야 한다는 걸 짐작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만두려면 2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송별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나 없이 송별 파티를 열었다. 하와이 주립병원의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나는 병동 사람들을 사랑했고 언제부터인지 병원 심리학자에서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 나는 일주일에 20시간을 직원들과 환자들, 경비원들, 동료들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정신병동의 모든 힘들과 가까이 붙어 지냈다. 격리실과 금속 구속장치, 약물 투여 등 억압과 수술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때 그곳에 내가 있었다. 격리실과 금속 구속장치가 사라졌을 때도 나는 거기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무도 모른다. 육체적인 폭력과 폭언도 거의 완전히 사라졌으며 또 약물 투여율도 현저히 낮아졌다. 또 언제부터인가 환자들이 구속장치 없이 여가 활동이나 작업을 위해 병동 밖으로 나갔다. 의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광기와 긴장에 감돌았던 병동이 어떤 의식적인 노력 없이 평화롭게 바뀌었다. 늘 일손이 부족했던 병동은 점차 사람들이 남아도는 곳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그 병동의 화목한 가족의 일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나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맞다. 나는 어떤 심리치료도 하지 않았다. 심리검사도 하지 않았고 직원회의나 환자사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병동에서 실시된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과자를 구워 판매하는 첫 번째 병동 외부 활동에도 참여했다. 병동 밖에서 처음 여가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임상심리학자로서 일반적인 심리치료법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것들을 쓸모없다고 여겨서가 아니었다. 그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랬을 뿐이다. 하지만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과자 굽기 작업,
병동 밖에서의 조깅, 테니스 시합에는 참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년 내내 주중이든 주말이든 병동 어디를 가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후에도 항상 정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병동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생겨나든 마음속에 병동에 대한 것이 떠오르기만 하면 나는 정화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평화. 이하레 아카라. 제 목소리는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저희들과 1년 동안 함께하면서 카리스마와 따뜻함, 리더십까지 보여주신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계셨기에 저희 반이 이렇게 건강하고 단단하게 뭉칠 수 있었고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기섭 선생님의 목소리 들어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소입니다. 너무 과분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때 전문가 반 마지막 낭독회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낭독의 매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목소리를 갈고 닦는다면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을 선물로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독서교육 전문가 임성미 교수가 쓴 나를 돌보는 묵상 독서입니다. 부제는 품위 있는 인생 후반기를 위하여인데요. 저자는 그동안 묵상하며 읽은 책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유를 38편의 독후감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저자는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독서에서 찾으며 이유를 정갈하고 소신 있게 풀어냅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것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책 읽기와 마음챙김 명상을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도 또 청자에게도 인생 후반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 책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영혼은 사랑할 때 느낄 수 있다라는 장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랑을 통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죽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 자신이 죽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주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가 의미 있게 다가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돌보는 묵상 독서 임성미 지음 출판사 북하우스.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모려와 함께한 화요일로 널리 알려진 미치 앨범의 작품입니다. 82살로 죽은 주인공 에디가 천국에서 5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책은 인연의 장, 희생의 장, 용서의 장, 사랑의 장, 화해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죠.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의 결말은 주인공이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인공 에디가 천국에서 만나야 할 5사람을 만난 후에 마지막으로 간 곳은 그가 평생 정비사로 일했던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죠. 아이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었던 것은 에디가 평생 성실하게 손질하고 고치고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 에디는 자신이 하는 일을 보잘것없는 일로 여겼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디는 자신이 일했던 그곳에서 무한한 평화를 느낍니다. 비로소 에디는 자신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충실함이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행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관계의 사슬로 엮여져 있고 그런 관계들은 서로를 돌보는 사랑에 의해 순환되어 갑니다. 에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평화를 얻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으며 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에게서 온 목소리, 그것은 바로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에디가 결국 우리의 본래의 고향인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평화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디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평화를 느끼고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의 숨은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데에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실제로 죽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을 위한 거룩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차원에서 죽었으며 자신의 자아를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본 구절인데 당신이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또한 죽기로 작정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신화학자는 원래 결혼식은 장례식을 본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그를 위해 나의 자아를 포기하겠다는 각오를 의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천국에서 만난 5사람으로 돌아가서 에디가 진정한 평화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갖고 있었던 삶에 대한 억울함, 분노, 죄책감 등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즉,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서에도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잃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것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 혹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 등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왜곡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에디가 아내를 만나는 것을 보았을 때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후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고 사람들은 언제 자신이 가스실로 가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프랭클의 아내도 수용소로 끌려갔으나 어디로 갔는지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프랭클은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얼어붙은 땅에 참어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나지막하게 머릿속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는 아내와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몇 시간째 땅을 파는 동안 내면으로 아내를 향한 사랑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이상한 느낌이 마음 저 아래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내 정신이 나를 꽁꽁 감싸고 있던 우울함을 찢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빛이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는 세상을 초월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떤 궁극적 목적의 존재를 향한 내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있다라는 승리의 음성이 어디인가에서 들려왔다.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는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아내를 만질 수 있고 손을 뻗어 아내의 두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몹시 강렬했다. 아내는 분명 거기에 있었다. 그는 아내와 교감을 나누는 순간에 처음으로 진리라고 부르는 것, 수많은 시인들과 사상가들이 노래하는 궁극적인 것, 위대한 비밀이 갖는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랑을 통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랭클이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아내와 나눈 사랑은 영혼의 교감이었을 것입니다. 프랭클에게 아내는 더 이상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프랭클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저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도 지키기를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때, 타인을 만나는 것 그 자체로 염원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들어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의 마지막 말, 집은 존재이고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이 책을 영혼의 책으로 소개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작별하지 안녕, 작별하지 않는 안녕, 팀. 오늘 이렇게 낭독회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예, 기섭쌤. 네. 8명의 낭독가의 목소리로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그리고 그에 담긴 사연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책인 낭독이란 말에서처럼 책 속에서 낭독을, 또 낭독에서 책을 흥미롭게 체험해 보셨을까요? 이번 졸업 낭독회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헤어집니다. 그러나 한용운 시인의 시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낭독 수업은 끝났지만 우리의 낭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낭독회 제목을 작별하지 않는 안녕이라고 붙인 연유이기도 합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모두 또 새롭게 안녕하고 만날 날을 고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졸업 낭독회를 찾아와 주시고 또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송정희 성우님께 옮기겠습니다. 네. 막 지금 채팅창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가진 선생님, 저희 같이 공부했었던 선생님이시죠? 네. 선생님들 목소리 너무 반갑고 뭉클했어요. 낭독 들으면서 마음이 착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낭독하신 책 읽어봐야겠다 생각하는 책 권하는 방송이기도 했어요. 득경샘, 하나하나 감동이고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낭독 졸업 축하드립니다. 또, 제주도에 사시는 우리 김현숙 선생님, 감동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홍아름 선생님, 선생님들 너무 멋있어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 띄워주셨어요. 우리 현정 선생님도 놀러와 주셨네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목소리 한 분 한 분 반갑고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료 낭독회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박은영 선생님, 내내 미소 지으며 듣다가 한켠이 아려오네요. 귀여운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전윤정 선생님 낭독 들으면서 메시지 주신 것 같아요. 또 초롱초롱 무지님께서 시 한 편 한 편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감동적인 낭독 멋있고 감사합니다. 우리 진경 선생님이 전해준 또 이혜인 수녀님의 이야기 듣고 이렇게 얘기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정계열 선생님은 또 우리 황진경 선생님의 팬인 걸로 아는데요.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네, 인생과 낭독의 길 같아요. 졸업 낭독회 축하드리고요. 낭독 큰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 이렇게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낭독 들으며 책에 폭 빠져들었어요. 라고 전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김아람 선생님, 감동적인 낭독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마음을 울리네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금요 오전반 우리 선생님들 정말 졸업 축하드립니다. 낭독 1년 이렇게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하루 선생님도 계속 문자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네, 잠깐만요. 전미영 선생님께서 저는 지금 마카오예요. 바깥 풍경을 맨덜리로 상상하며 들었어요. 채령샘의 레베카에 푹 빠져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미영 선생님의 낭독으로 듣는 또 레베카와 또 채령 선생님의 낭독으로 듣는 레베카 이렇게 또 느낌이 다르지만 그 느낌이 다름에서 오는 또 매력이 있죠. 그래서 같은 책이고 같은 텍스트지만 낭독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섭쌤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낭독은 뭐다?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삶의 목소리가 그대로 묻어나는 게 낭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홍아름 선생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녹음 파일 올라오면 제대로 들어볼게요. 완성도 높은 고품격 낭독회네요. 역시 최고 최고. 맞아요. 저 진짜 금요 오전반 선생님들 너무 사랑하는데요. 진짜 우리 고품격 낭독가들 맞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길게, 정말 이렇게 경청해주신 우리 청자 여러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낭독 1년 작별하지 않는 안녕. 우리 낭독팀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가 줌 링크 따로 내릴게요, 선생님들.